자, 이번 시간은 부동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49페이지죠. 자, 우리가 자연적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적이라는 자체는, 자연적 특성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물리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제가 왜 부동성하고 개별성을 연결시키냐면, 지금 부동성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시장을 국지화, 지역화, 세분화시킵니다. 그런데 잠시요, 우리 교재에 딱 보시면 개별성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로 보시면은 우리 교재 개별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1페이지인데요. 자, 그래서 이 51페이지에 있는 개별성과 부동성의 차이점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개별성은 달라요. 부동성하고. 개별성은, 자, 비대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대체성. 자, 그래서 우리가 비대체성은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라는 것이 물리적 대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가, 여기가 토지가 용도는 비슷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내가 대상 토지인데 사례 토지가 지형하고 물리적으로 지세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부동성하고 달라요. 그래서 얘는, 자, 물건마다 다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건마다 다르다는 말을 써요. 그럼 지형마다 다르다는 건 틀리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하고 연결되는 게, 얘는, 자, 개별화, 자, 구체화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개별화라는 말을 쓰고, 요즘 또 잘 뜨는 게 독점화라는 말을 씁니다. 독점화라는 것은 이 토지 소유자가 개별 공급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일물일가라는 것은, 자, 일물일가의 법칙은, 자, 들어갑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 분필과 분필이 똑같이 생겼죠.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에는 얘도 100원이면 얘도 100원이라는 거죠. 얘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만, 토지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하나씩 우리가 부동성하고 드린 게, 얘는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개별 분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물리적인 대체가 안 됩니다. 지형 지세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가 없어요. 그러면 물리적인 대체가 어렵다는 거죠.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인접성은, 자, 우리가 대상 토지가 여기가 그 상업용이면 강남역의 사례도 저쪽도 상업용이에요. 여기서 하거나 저쪽에서 하거나 용도는 비슷하거든요. 그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자체가 우리가 비교 방식을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얘는요, 인접성은 부동성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29번지에 30번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자,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우리가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서로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토지끼리 협동적 이용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 얘가 얘를 침범할 수 있으니까 경계 문제도 야기되죠. 우리가 측량을 또 기술적 측량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계 문제와 야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쪽에서 부동성을 배우셨어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자, 지역 분석을 해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 효과도 관련되더라,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30회 때 기출문제를 보면서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29번지가 정부가 개발을 하고요. 여기가 갑돌이 땅값이면 다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건 불로소득이죠.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의 논리에 근거된다. 개발이익 환수하는 제도의 논리에 근거된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개별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51페이지입니다. 개별성은 비대체성이라는 거. 물리적으로는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자, 감정평가의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합니다. 나중에 표준지를 감정평가사 가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 수익이 개별로 형성돼 있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요. 자, 물리적 측면에서 비대칭이지만 용도적은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활동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이 독점만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토지 소유자의 개별 공급자밖에 안 생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원리나 이론을 도출이 어렵죠. 토지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을까? 구체화, 개별화,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제가 시장 파트에서 해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 갑니다. 자, 인접성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기억해 보시면 인접지와 협동적 이용,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 번째, 경계 문제 야기시킨다. 지역 분석을 하게 되고 외부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음번에 개발이익 환수, 사회적 환수 논리에 근거된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논리에 근거된다는 게 중요하고 용도면의 대체 가능하며 자 미음번에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정책에 보지만 아파트 같은 게 들어섰어요. 그러면 정의회복가가 돼서 외부 경제가 되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자가 들어서면 부회복가, 외부 비경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성과 개별성을 꼭 기억하시고 인접성까지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요. 전 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좀 구분할 거예요. 자, 우리가 51페이지 부중성하고 자,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부중성은요. 자, 물리적인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공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써요. 생산할 수가 없죠. 비생산성. 자, 그럼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부중성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있고요. 자,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 자, 그럼 절대적으로 이 물리적 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 뭐가 나오냐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해요. 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급하기가 어렵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인문적 특성이 들어간다면, 자, 잠시 우리가 인문적 특성이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인문적 특성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요. 물리적으로 절대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 예외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바다 수면을 매립했다. 공유섬에 매립했다는 걸 이쪽 땅을 매립했기 때문에 토지 이용 전환이 절대 예외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도 당연히 자, 이쪽에 안에 있는 농지를 택지화 시켰다는 것은 용도 전환이에요. 그럼 이걸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거기에 대해서 뭐,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건 제가 이 수용구 파트에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토지의 특성 그 위주로만 가져가세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해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택지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걸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부중성 때문에 어떤 특성이 또 이루어지느냐. 땅이 희소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자, 가격의 가치 발생 요인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절대적 희소가 아니라 상대적 희소라는 건 들어보시면요. 공급이 유한성이에요. 무한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럼 수요자 경쟁 시장이 발생돼요. 그러면 수요자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서 집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돼요. 자, 이거를 토지용 집약도에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것, 땅은 제한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면 집약화시킨다는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조방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약화라는 게 맞고요. 조방화하면 안 됩니다. 집약화시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땅값이 높게 되면 우리가 투기가 발생합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요. 그래서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죠. 자,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볼펜은 자, 우리가 남아도는 제한이에요. 그래서 갑돌이한테 너 볼펜 2자루만 써. 그러진 않죠. 근데 토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개인의 사유재산의 공적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것까지가 거의 시험 문제에 우리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후수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게 중요하냐. 자, 생산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칠판 중에는 생산비를 알면 가격을 알 수 있죠. 근데 토지는 생산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가 방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면에서 대체하는 비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부중성입니다. 자, 부중성. 자, 우리가 51페이지 비생산성 밑줄. 자, 토지는 다른 토지의 다른 일반지와는 달리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양을 늘릴 수가 없더라.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자,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매립이나 택지 조성으로 토지 면적을 늘렸다는 것은 자, 수면이 육조화된 것이고 토지의 절대량이 증가된 게 아니라 우리가 토지의 이용 전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 생산비 법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가 방식을 정하기 어렵다. 자, 토지가 부족하다. 그럼 지가가 상승하고요. 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필요하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죠. 자, 토지를 독점적 소유하려는 소유욕을 발생시킨다라는 거는 좀 주의하실게요. 자, 이 토지가 개별 공급자, 하나의 토지가 개별 공급자 때문에 독점화된다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화라는 말을 써요. 그렇지만 여기서 독점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독점은요. 독점적 소유욕이에요. 자, 토지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러면 독점적 내가 소유욕이 생긴다는 거죠. 아, 저거 갖고 싶어. 이런 거. 그죠? 자, 독점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특성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독점적 소유권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저랑 이렇게 마시게 되는 공기는요, 자연물이에요. 무한합니다. 소유가 안 생겨. 근데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욕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건 이 부중성이고요. 자, 토지는 공급 제한으로 수요자, 공급자, 어느 거, 수요자 경쟁을 야기시키고, 자,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체적으로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죠.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수직이라는 건 제가 수용급 때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토지용을 집약화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속성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와 얘는 달라요. 표현하는 게. 왜냐하면 영속성은요,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토지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죠.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속성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영속성은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모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물리적으로 토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없어졌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 나중에 감정평가 때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요, 금이 가거나 마모되거나 손상되는 건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자, 이런 걸 배웠어요. 자, 아파트에 만약에 이 공동묘지가 들었습니다. 30번지가. 그럼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가까이서도 좋은 건 아니죠. 그럼 아파트 부지가치 떨어져요. 자, 이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손실이 나타난다 해서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속성이라는 자체, 자연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지만 경제적인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기능적이나 경제적 감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이라는 감가는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리적으로 감가되지 않으니 없어지지 않죠. 소멸되지 않으니 남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걸 남한테 빌려주는 이용이익도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매각을 합니다. 그럼 소유권을 넘겨요. 매각대금을 받겠죠. 자,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하죠. 분리가 가능하고, 자, 그렇다면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 발달, 이렇게 합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땅이라는 것은, 자, 남을 빌려줄 수 없어요. 빌리게 되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다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빌려준다는 것은, 자,
우리가 다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빵이라는 것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고 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자, 주택은 전세 시장, 자, 차도 렌트카 시장. 그럼 주택, 토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자동차 중에서는 토지가 오래 가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더 발달됐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오래 가기 때문에 자, 오래 간다는 게 장기예요. 그 미래까지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자, 우리 인간도요, 연령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뭐 80세에서 100세로 간다. 그럼 노후 준비를, 장기적인 배려를 해서 미래를 내다봐야 되죠. 그럼 감정평가사가 장래를 살펴서 예측해서 수익을 또 발생시키는 것에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 그럼 장기적 배려라는 건 우리가 자, 80세에서 지금 100세로 간다. 그럼 여성분들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실나이는 40세인데 50세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관리에 대한 의의를 크게 하더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장기 투자입니다. 우리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게 만든다. 토지가 영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취득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요. 그럼 운영을 한다는 것은 토지에서 지대라는 임대료를 받거든요. 매년. 자, 처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운영에 대한 임대료를 소득이득, 인컴 게인스, 소득이득이라고 처분이득을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두 가지 이득을 다 사용하며 장기 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시험 문제 영속성 때문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토지가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자, 토지의 매각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토지는 임대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자, 부중성과 가장 연결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 부중성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하지 못해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자, 칠판 중에는 소모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칠판 중에는 생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생산, 건물처럼 재건축이 가능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소모되지 않는다는 자체는 영속성이죠. 그럼 재생산할 수 없다는 건 영속성 때문이다라는 걸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중성과 영속성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속성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5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비소모성이라는 거 박스. 자, 토지는 일반 동산처럼 사용에 소모, 마모, 감도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변성,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 홍수가 났더라도 토지가 유실됐더라도 전체적으로 불변이라는 것은 어때요? 농지가 유실됐더라도 표면에 쓸었다 토지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에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물리적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감가가 돼야지만 원가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무한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래 가요. 그죠? 그래서 오래 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직접법이라는 걸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배우실 겁니다. 감가가 안 된다는 거. 자, 소유익, 이용, 이익, 분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죠. 자, 토지는 투자들에서 선호하죠. 왜? 내가 1억 주고 BMW 상과 토지는 1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세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비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럼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서 실물 자산을 가지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토지 갖고 있으면 여기는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장기적 배려하며 관리 일을 크게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특히 마지막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가시면 인문적 특성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인문적 특성은 요즘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리적 공급은 안 되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랑 연결시켜 볼까요? 자, 그래서 인문적 특성을 가볍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적 특성입니다. 들어갈게요. 자, 인문적 특성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 자, 어떻습니까? 다용도성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전에 봤던 게 용도적 공급,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자체를 좀 연결시켜 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채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입니다. 채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라는 건요. 자,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 용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지어야 돼요. 가장 좋은 용도로 사용했다는 건, 자, 용도가 다양하니까 가장 좋은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문적 특성 50페이지, 용도의 다양성, 변용성이라고 하고, 변한다. 용도가 다용도성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기억, 채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 별표. 가장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의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용도 전환으로 경제 공급을 가능하게다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이게 기본서인데요. 세부적으로 나머지 건 잘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그 기출문제에서 예전에 좀 나왔던 걸 좀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최근의 경향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죠. 토지가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병합하고 분할한다.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자, 요즘 출제 빈도는 낮지만 어떤 게 나왔었냐면, 당연히 물리적이 아니라 사람이 했으니까 인위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규제를 받겠죠. 받고요.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병합 분할하게 되면, 토지를 잘 합치거나 규모를 잘 분할하게 되면 용도를 더 다양하게 가져가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줘서 조금 더 채용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만. 자, 그래서 갑니다. 자, 53페이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분합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이란 말이 중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법적 제한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토지는 법적 제한을 받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일정한 지적 절차를 거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정한 지적 절차에 따라서 토지 면적이 분할되는 것이지, 우리가 법적 제한이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딱 요거 하나만 가져가세요. 기억번입니다. 토지 면적을 제한하거나 작게 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요거 보시고 다른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오히려 3번의 위치의 가변성에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요거를 살리겠어요. 요거.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걸 살릴 텐데요. 자,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요. 자,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자, 그래서 위치가 변할 수 있는데, 제목이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문적 특성을 하고 있잖아요. 사경행은 절대적 위치. 자, 절대적 위치는 안 변해요. 위치는 불변입니다. 왜? 부동성 때문에. 배웠죠? 자, 근데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위치가 변할 수 있더라.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을 제가 했어요. 자, 이거 위치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위치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상대적 위치가 가변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상대적 위치라는 자체는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은 모든 것이 인간 관련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 들어섰다든가. 자, 근데 우리가 전철이나 GTX 같은 건 교통체계는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이 교통체계에서 그 지역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뜨자마자 그 지역에 사회적 인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행정적 정책에서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아니면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상권이 바뀝니다. 경제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자, 세부담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부담에 그 경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전가시킨다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한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 경제 주체 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산업 기술 혁신이나 산업혁명의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것도 경제에 들어간다. 자, 행정적은 정책이에요. 어떤 계획이다, 규제다, 정책이다, 어떤 지역을 지정했다, 계획 잡았다. 자, 특히 세부담의 상태는 경제적인데 세제라는 것은 조세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적에 들어간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치의 가변성은 자,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는 걸 나중에 후수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50선다기 때문에 54페이지를 보죠. 사회적입니다. 자, 사회적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인간에 관련된 거죠. 뭐 인구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바뀝니다. 거래 및 사용 수익의 관행도 바뀌는 거고요. 근데 교통체계 정비 상태는 경제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세분함의 상태와 기술 혁신 산업 구조는 경제적인데 행정적은 제도, 계획, 정책, 세제, 통제, 규제는 행정적이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토지의 특성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볼게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56페이지 부동산의 속성입니다. 자, 이쪽 파트는 자, 실제 민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과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공중, 지중이라는 것을 일단 소유권의 범위와 연결시킬 거고요. 입체 공간이라고 3차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체 공간으로서의 법경계라는 것은 자, 법률적으로 이따 나오겠지만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자, 민법 제12조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인 법인 내에서만 미친다는 거죠. 거기가 이제 사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제적이라는 말은 이 돈 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고요. 기술적이라는 건 공간에 따라 다른 건데, 자, 이건 공간에서의 부동산으로서의 나중에 제가 59페이지에 연결시킬 거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딱 적당한 게 이거예요. 절대적 위치가 안 바뀌는데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7페이지 하고 있죠. 자, 위치로서의 부동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치라는 것은요, 위치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이 되는데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어서 부동산 때문에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더라. 그렇게 가고요. 자, 접근성이라는 게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접근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자,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허드입니다. 자, 마샤는 자, 지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냥 위치의 중요성만 강조한 거지 접근성을 강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땅값이라는 이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자, 토지의 가격과 관련되는 거는 자, 들어보세요. 지가의 원칙인데요. 자, 만약에 3번 출구의 전철역이 가까워. 그럼 접근성이 좋거든요. 위치가 좋습니다. 편리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은 우리가 허드라는 애가 얘기하고요. 자, 접근성을 우리가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원입니다. 자, 여기가 주택이라면 자, 우리가 물리적 거리를 본다면 한 40m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아이하고 엄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것은 자,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 상대적인 위치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가변적이다.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그냥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리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심리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시간적이라든지 경제적까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근접성이라는 말과는 좀 달라요. 근접성은 그냥 물리적 거리만 가깝다는 거라서 접근성은 강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러면 거리는 가깝지만은 자, 심리적인 또 압박이 있죠. 또 잘못하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 더 많이 걸릴 수 있고 또 택시를 부르게 되면 경제성에 의해서 택시비가 더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 학개론에서 일반적과 항상은 다릅니다. 자, 항상 반드시라는 건요. 예외를 인정 안 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일반적이란 말을 써요. 왜냐하면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게 예외냐? 자, 전철역의 오피스텔에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근데 가스 처리장이 들어섰어요. 그럼 위험하죠. 쓰레기 밀집장은 혐오스럽습니다. 위험 혐오 시설이 가깝다고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자, 시장 안에 주택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습니까? 자,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안의 주택도 예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은 절대적보다는 상대적 위치로 봐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위치라는 것은요,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접근성을 강조하는 허드입니다. 자, 허드는 자, 우리가 직관은 경제적 지대, 지대는 위치, 위치는 편리함에 가까움에 요소한다. 마샤는 위치의 중요성이고요. 접근성은요, 자,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접근성의 특징은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라 예외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시장 안의 주택이든지 위험 혐오 시설. 자, 그렇다면은 오른쪽 3번 별표. 자, 접근성은요,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위치, 절대적 위치는,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 때문에 불변이고,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인접성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효용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용이 유사한 부동산 간에 상호 대치하는 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위치의 효용성이 유사한 부동산끼리 동일수권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위에 접근성에 따라서 접근성이 중요성과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소매점포 같은 거는 아주 접근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주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독점력이 강하거나 흡력이 강한 관광지나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중요되지 않는다. 떨어져도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위치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간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